네, 황장엽 씨를 암살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 누구의 말일까요? 그리고 우리 팀도 현지 킬러를 고용했다. 바로 전 북한 여성공작원 원정화 씨의 진술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부인은 대남 공작원이었다. 이번에 암살된 김정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정말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전 북한 여성공작원 원정화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도 질문을 많이 드리겠지만요. 오늘 나와 계시는 우리 뉴스 전문가 네 분의 질문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국적과 베트남 국적의 이 두 여성, 일단은 북한이 고용한 여성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말처럼 아니다, 본인들은 장난인 줄 알았다, 이런 진술이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북한에서 외국 좀 훈련받은 여자분들을 고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 어떤 점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가요? 제가 그 해외에서 중국에서 근무할 때도 저희도 공작원 수가 적기 때문에 네. 저희가 포섭하는 현지 그 국민들을 많이 포섭을 하거든요. 주로 암살을 지령받거나 했을 때는 그 나라의 현지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 그렇죠. 네, 우리 인원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네, 협조자들을 섭외했고 우리가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밝힌 바를 토대로 보면 사실은 뭐 장난치는 줄 알았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줄 알았고 우리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를 받고 그냥 장난삼아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암살 지령을 받으면, 지령을 받고 이런 공작을 수행하면 얼마 정도의 어떤 경제적, 금전적인 대가를 받습니까?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다르겠죠. 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한 100만 불 이상을 더 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아는 그야말로 좀 특수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단돈 얼마를 가지고 암살을 했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이런 암살 지령에 그런 공작 자금을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그런 돈을 막 씁니까, 북한에서는? 네, 원래 북한에서는 해외 공작할 때 쓰는 돈은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해외 공작에 쓰는 돈은 아끼지를 않는다? 네, 근데 그 공작의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외사 그런 부분에서는 해외 업무 담당하시는 부분에서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작원들한테는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원정화 씨 본인도 사실은 황장엽 씨 암살 지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때는 공작 자금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네, 여기 있던 그러니까 저희는 달러로 하니까 5만 불 정도로.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공작 자금을 받고 지령을 받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령을 받나요? 그러니까 일단 황장엽 씨 거처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알아내기는 그야말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 국가정보원에 또 경호도 엄격할 테고, 그렇죠. 또 몇 번에 걸친 또 암살 테러도 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황장엽 씨를 찾는 데만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황장엽 씨의 살고 있는 소재 파악을 하는 데만 3년이 소요가 됐다? 네, 3년이 소요돼서 거의 다 찾았는데 구속이 딱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실 때 3년이 걸려서 황장엽 씨의 소재를 파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경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뚫고 어떤 임무를 완료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저는 그냥 유도를 하는 일단은 그런 파트를 맡았고요. 네. 이제 황장엽 씨를 국정원 안에 있는 그 본가에 있는 사람을 그쪽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끌어내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끌어내려고 하니까 제가 북한 탈북 단체를 연결하게 된 거죠. 찾게 된 거죠. 저는 그쪽에 전혀 몰랐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만의 또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네. 네, 저만의 또 방법으로 또 유인하는 데까지 저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다시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그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성, 이 네. 두 여성이 과연 지령을 받았다면 또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간단한 훈련이라도 받았을까요? 저는 그 2, 3초 만에 그렇게 그 영상을 봤지만은 그러한 여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뭐 몇 주 사이에 그런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 여자분이 아니라면 그런 네. 행동을 순식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여성들 한번 시켜보세요. 못해요. 아하. 그 넓은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것도 김정남이란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가 크죠? 예, 덩치도 크고 네. 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보통 여자들은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직접 훈련도 받아보셨으니까 네. 그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저 젊은 여성 2명 어느 정도 기간의 훈련을 받으면은 그 정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저는 4년을 받았는데 뭐 원정아 사람마다- 씨께서는 4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죠? 네, 저는 16살에 들어가서 20살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4년을 받았는데 글쎄 그분들은 사람마다 다 훈련의 경력에 따라서 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도 한 5, 6년은 한 전문적으로 받지 않았을까. 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도 5년 정도는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사람마다 연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기본은 3, 4년은 돼야 그래도 기본은 되니까. 그 정도의 신속한 공작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3, 4년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여기 패널 분들께서는 질문 있으십니까? 그 베트남 여권을 가졌던 그 네. 흥왕이라는 여자가 네. 키가 좀 크고 네. 어깨가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여자 몸을 봤을 때 네. 저 여자는 뭐 어떤 훈련을 좀 받았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거의 산악훈련 같은 이게 근육이 탄탄한 거를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거의 좀 강하게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여성들의 몸매가 아니라 네.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은 몸매 라인이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어깨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산악훈련 같은 걸 많이 받아서 많이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깨가 네.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일반 여자들이 기본 뭐 특수한 어떠한 유전자를 위해서 그렇게 여자들이 어깨가 벌어지게 태어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렇게 기본적인 뭐 일반 여성들은 어깨가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기본 작죠. 네. 예, 그 말레이시아 경찰 발표를 보면요. 네. 뭐 다른 그 북한 남자 혐의자들은 다 뭐 도주를 했다는데 네. 왜 그 리정철이라는 이 사람은 도주를 못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희생양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사건이 나왔을 때 생각을 했는데 제 이전에 공작원 생활을 할 때 보면 기본조들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총알바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레이시아 경찰이 가도 그냥 순수히 그냥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안고. 궁금한 게요. 총알바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도 지금 붙잡힌 리정철은 총알바지다. 이 총알바지는 사실 자칫하면은 이 배우를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배우는 진술을 안 하겠죠. 끝까지 안 할 사람이다. 그렇죠. 예, 안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 세력들 말하면 안 되는 그만한 또 보상을 받았겠죠. 남아있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 또 친족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왜 남겨뒀을까요? 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김정남 사건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또 관심이 많고 또 유일하게 또 북한이라는 또 3대 세습 체제에서 또 김정남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어차피 북한도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암살을 하면 어차피 추적이 될 거고 경찰에 잡힐 거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대처해서 빠져나갈 시간을 만들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네, 그렇군요. 네, 원장아 씨는
황장엽 씨를 암살하기 위해서 네. 독침을 쓰기 위해서 독침을 가져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황장엽 씨 암살 때는 독침을 안 가져왔고요. 정보원, 국군 네네. 기무정보원. 어쨌든 네. 바람을 지기 위해서 독침을 가져왔는데 네. 요번에 두 여자 공작원이 여자 암살자가 김정남을 죽였다는데 네. 몸에서 바늘 자국이 안 나타났답니다. 원래 거기에 바늘 자국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바늘 자체가 어떻게 제가 설명하면 머리카락보다 또 바늘보다도 이게 어중간해가지고 그야말로 제가 중앙일보에서도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야말로 아마 그래서 전문가도 아마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마 부검을 하면은 네. 부검을 하면 최초의 그 상처가 났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지 밝혀낼 수 있었을 겁니다. 멍자국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리 가느다란 바늘이라도 그래서 거기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네. 혹시나 이번에는 독침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암살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혹시나 북한이 현재 사람을 죽이는 좀 방법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만 해도 여성들이 무기로 그게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침이 나온 건데 그 외에는 제가 저는 이렇게 한국에 있은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 살상 무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독침을 사용해서 공작을 하도록 훈련을 받으신 건 맞고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떤 신기술을 사용하는지는 명확치 않은 상태인 거죠. 저는 이제 한국에 전향해서 저는 그렇죠. 일반 국민으로 살기 때문에 네. 별로 네. 그러면 북한이 말씀하시죠. 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김정남이가 독침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은 독약이 몸속에 들어간 다음에 네.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CCTV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나 현재 죽어가는 모습이 어떤 독으로 죽어가는 건지 알 수 있으면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에서는 그런 독 성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를 않죠. 아하. 한번 그걸 맞으시고 해독도 해봤다고 그러셨죠? 네, 예, 그렇죠.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두 여자가 독을 썼다면 본인들도 실수로 뿌렸으면은 취할 수 있고 잘못 찌르면 자기 옆에 사람 찌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런 네. 사람들은 저거 작전할 때 해독제를 맞고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경험을 생각하시면. 아마 그거는 밀봉이 된 상태를 바로 구상소에서 뜯어서 들어오는 순간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장시간 가지고 있을 때는 실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앞에 여자가 김정남을 하다가 삐끗 나가면 뒤에 이렇게 목을 조른 여자한테 탁 가면 이 여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사전에 자기들은 어떤 중독이 안 되게 해독제 같은 걸 맞고 들어간 그런 연습들은 따로 안 하셨나요? 아니,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해독제는 맞아봤는데, 그리고 저는 수건을 얼굴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 스프레이는 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독침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눈속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제가 본 견해입니다. 그 해독제를 맞았을 때 이렇게 독인 줄 알고 독을 취했다가 해독을 할 때는 겁이 안 나세요? 그냥 죽는다는 그런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해독제를 넣고 또 일주일 동안 영양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 독이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공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을 본인의 몸에 실제로 네. 놔서 네. 체험하는 훈련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 상대방한테 1, 2초 만에 죽는지 3초, 4초 만에 죽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만 상대를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원정환 씨께서는 이번에 김정남 암살에 쓰인 독 스프레이를 뿌려서 암살한 게 아니냐라고 언론들이 많이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침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눈속임을 하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일단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개인적인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원열 씨가 아까 16살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셨고 또 언제쯤 그게 들어갈 것이 알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2살 때부터가 인민학교 4학년입니다. 여기를 말하면 소학교, 여기는 6년제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인민학교 4학년이면 12살인데, 12살 때부터
그 학교 교장실에 중앙당 그 평양에 그 남자분들하고 여자분 한 분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공부는 잘하냐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여자분은 다른 방에 가가지고 신체 검사하고 피 뽑아가고. 네. 일종의 선발이 된 것 같으신데 저희는 모르죠. 저희는 12살 어린 나이에 그게 뭐 선발이 되는지 뭔지는 모르고 오니까 학교에 오니까 교장실에 가니까 그런 분들이 와 계시고 하니까 그냥 뭐 내가 뭐 공부 잘해서 무슨 뭐 이런 생각이나 하지 어린 생각에 뭐 특수부대 간다는 걸 뭐 상상도 그야 못하죠. 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실세로 알려진 최령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렇게 만나셨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셨던데요. 아, 예, 저는 그래서 16살에, 원래는 중학교가 제가 졸업하는 시점이 17살인데, 16살에 저는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1989년도였습니다. 1989년도에, 사로총 중앙위원회라는 건물 자체가 있다는 것도 저는 모르죠. 근데 거기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사로총 중앙위원회 건물에 쭉 들어가니까 3층에 최령의 위원장이라서 우리는 뭐 TV에서나 봤죠. 그래서 그분을 처음에 접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만났을 때?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아하. 그 옆에 그때 조직부에 또 그 사로총 중앙위원회 조직부 김정운 부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앞으로 원정화 동물을 관리할 조직부 김정은 부부장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령의 위원장은 오늘하고 수고했습니다. 장군님이 영광과 이렇게 배려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온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저기 윤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한경부터 청진입니다. 근데 거의 한국말 쓰지 않으시네요. 한국화가 많이 되셨는데 따로 교육 받으셨어요? 저는 특수부대에서 남한 군인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 네, 월북한 군인. 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월북한 군인이요,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는 무슨 글쎄 군인분 한국 군인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임한테 오도 맞아가지고 월북해서. 더러 맞아요 우리도. 아 그래요? 그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맞은 자리도 네.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국의 지리랑 뭐 그거 한 달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한 달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생활해도 한 3년 지나도 미군 물이 안 먹는데. 근데 그분은 그 부대에 그렇게 한 달 동안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예. 그럼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집 사는 방법도 모를 텐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거처를 구하시고 저는 또 저만의 다 방법이 있었던 거죠. 있었습니까?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한국에 이제 그때 기무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접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창피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좀 떨어뜨리세요. 좀 거의 뭐 그래도 술 작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다. 술? 네. 술 잘하세요? 예전엔 잘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럼 술 드실 때도 약 좀 드시고 덜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는 안 취합니다. 그때는 긴장을 했기 때문에 양주를 여러 병 마셔도 안 취했죠. 상대방은 취해도 몸이 견디나요, 그게? 몸 관리를 다 합니다. 영양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술은 마시더라도 사람을 꽉 이렇게 휘어잡으려면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을 못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의 지령이 맞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기 때문에 지금 북한 그 공작원이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이정철이라는 사람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북한 또 사람인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암살 사건은 좀 지령이 떨어지나요? 저는 그 국가안전보위부라 국가안전보위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정찰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여기 국정원에 여기 뭐 현직에 계셨던 분도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정찰 천국이라면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렇군요. 권력을 가진 행사. 자,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 11명, 그리고 4명은 이미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에는 3명이 체포가 됐습니다만, 자, 지금 이 인물들 이외에 또 한 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셋째 부인. 셋째 부인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뭐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잘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탑10에 새 식구가 한 명이 더 생겼는데요. 개그우먼 정일랑 씨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우리 가족인데요. 자, 서영란, 김정남의 셋째 부인인데 이 서영란에 대해서 정일랑 씨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내 이름은 서영란입니다. 1976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김정남 동지가 마카오에서 살 때 내래 같이 살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내래 조국에 있을 때 대남 공작부에서 일했고 노동당 126 연락소도 거쳤습니다. 내래 원래는 이 김정남을 경호하면서 김정남의 일거수일투족을 북한에 보고하는 연락통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눈이 이렇게 맞아서리 같이 살게 됐습니다. 내래의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김정남 동지의 둘째 부인 이혜경과 그의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더래. 김정남이 저를 소개할 때 그저 이쁘고 술도 잘 먹고 이 쌈박질도 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정남 동지가 그 모습에 저한테 반한 것 같습니다. 네, 버라이어티 뉴스 랭킹쇼 뉴스탑10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좀 재밌게 저희가 꾸며봤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네, 아주 표현을 잘했고 거의 네. 사실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은 네. 서영란, 김정남의 셋째 부인이 술도 잘 마시고 싸움도 잘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126 연락소 소속이기 때문에 네. 저 사람도 대남 공작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외 공작원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일본을 담당했고 그래서 일본 담당하던 그 과정에 김정남이가 도미니카 유재권을 가지고 네. 일본 디즈니랜드 갈 때 따라갔던 게 네. 이가 담당이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에 네네.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벌써 그때부터 벌써 내연 관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1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서영란은 네. 그러니까 이혜경과 신정희 두 부인은 네. 김정남이가 택한 부인이지만 네. 서영란은 당에서 붙여준 부인이다. 미끼로 던져주니까 아하. 김정남이가 이길 수 없는 아하. 미모와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김정남이가 취할 수밖에 없고 네. 서영란은 바로 그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정남이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네. 어떤 때는 또 보호도 하고 네.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서영란이 원래는 감시하려고 왔다가 눈이 맞아갖고 셋째 부인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에서 보낸 미인계에 김정남이 넘어간 것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의 지령을 받고 계속 보고를 하던 임무를 해왔다면 이번에 이 암살 사건의 분위기나 어떤 낌새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김정남이를 암살하는 이 공항에 경호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협조가 아니었으면 김정남을 이렇게 쉽게 암살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서영란도 분명히 이 암살 사건에 어느 정도는 방관 내지는 모른 척을 해준 그런 만약에 책임이 있다. 동선을 알려줄 수는 있겠죠. 아하. 마카오에서 떠나서 말레이시아로 간다. 뭐 비행기 편까지도 알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 협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원래 감시의 임무를 띠고 있는 공작원이 그 감시를 해야 될 대상과 한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배신자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감시하러 갔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배신자죠.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그래요? 완전히 저쪽 사람이 돼야죠. 아하. 저쪽 사람이 돼서 마지막 순간에 배신을 해야죠. 우리 저기 삼국사기에 보면은요. 네. 고구려가 백제 한번 칠 때 개로왕 잡을 때 보면요. 네네. 도림이라고 하는 중을 보내서 그 개로왕하고 바둑 두면서 굉장히 친해져서 다 뺀 다음에 마지막에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슬리핑 에이전트라고 해서 계속 잠복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배신해야 크게 건져. 요번에 김정남이가 그 마카오에 도착한 게 말레이시아 도착한 게 네네. 12월 6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날짜는 13일입니다. 네. 북한의 공작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1월 31일, 네. 2월 2일,
2월 4일, 2월 5일 들어가서 따로따로 들어가서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죠. 김정남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4명, 5명이 벌써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지 않으면 미리 갈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김정남이가 6일부터 13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네. 방문해서는 누구누구를 만난다라는 정보는 바로 저 서영란이가 아하. 제보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 내용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은 또 이 서영란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겠군요. 김정남의 동선과 모든 스케줄을 다 알고 당에 알려줬고 그 정보를 토대로 공작원들이 미리 말레이시아에 들어왔었다. 네, 제 생각은요. 서영란 씨가 그 역할을 했다면 네. 저분은 북한, 네. 우리, 네. 중국 네. 모든 데서 빨대 꽂으려고 애를 썼을 거고요. 아하. 그래서 저 친구도 이제 어디를 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공작원이 넘어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 충성을 한다 그러면 계속 김정남한테 충성을 해야 되고 네. 마지막 하나만 배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아주 상당히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 그런데 지금 사건이 하나씩 궁금증이 해결되면서 계속 누가 나옵니다. 배우가 나오고 그 배우의 배우가 나오고 그 배우의 또 배우가 나옵니다.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의 작품인데. 네. 이번에 우선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도쿄 TV하고 후지 TV가 동영상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아침에 딱 보면서 좀 땅을 쳤는데 네. 야, 일본은 우리 같은 국가정보원이 없어요. 미국의 CIA 같은 게 없습니다. 내각조사실 나이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럼 일본은 경찰이 정보활동 다 하는데 어떻게 저 기자들이 저 동영상을 구했냔 말이에요. 저거는 말레이시아 공안당국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구했겠어요? 나 오늘 몇 군데 전화했었어요. 일본 기자들한테. 어떻게 구했냐 막 묻더라고. 그랬더니 방법이 돈과 에이전트를 늘 활용해라. 제가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한번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 사진을 찍어온 적이 네네. 제가 찍은 건 아니었는데 네네. 친구들이 돈이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는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일본 쪽을 하니까 일본 기자는 그때 후지 TV인데 1,000만 원을 딱 내놓더라고요. 아, 네.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스틸 사진 구해갖고 우리 매체에 쓰고 말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에 저런 능력들이 있어 탁탁 구하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민간 조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시스템인데 마찬가지로 북한이 저런 공작을 기획했다 그러면 여러 조직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요거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요. 거기서 민간 조직에서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할 때는 그렇게 또 대놓고 거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정보력을 통해서만 자료를 근데, 얻게. 일본 언론들은 거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내부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가 밖에 나왔다. 네네. 거 나왔다. 그러면 일본 언론사하고 네. 국정원하고 각 정보기관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그 사람이 네.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데를 줍니다. 그런데 네. 돈이 제일 많은 일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 사건도 요번에 네. CCTV를 뽑아낸 것도 네. 일본 언론들이 돈을 주고 샀을 수도 하나 있고 돈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에이전시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정보력 부분은 네네. 비록 경찰 내각조사실이 사실 경찰입니다. 네네네. 별로 힘은 없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본은 일본 국민들, 일본 기업인이 바로 정보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랑 다른 게 바로 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사원들. 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배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리영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에서 가장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리영이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자요? 네네. 저는 모르는. 아,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십니까? 저는 이 사건 전 파악은 못했는데 우선 네네. 이정철만 제가 추측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 4명의 공작원, 남자 공작원이 네네. 이동을 해온다라고 할 때 적어도 현지에 안내조는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네. 미리 들어가 있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죠. 네. 저는 이정철 같은 경우를 일종의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장기간 집어넣은 공작원이라고 보는데 그 4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여기 쭉 모이게 할 때 저도 쿠알라룸푸르 시내는 안내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친구는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장 지휘관으로 리영이 왔는지 아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다음에 특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 여자가 실패했을 때 두 남자로 덮치게 하려면 그 조장이 50몇 살 먹은 사람이 있고 네. 전체를 보는 사람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층층층층 씌어서 오는 건데 네.
1단계 작전, 플랜 A가 있고 B, C, D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A에서 성공해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흩어지는데 마지막에 리정철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상까지 뜨면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리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레이시아 수사하면서 뭔가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증이 쏠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남 암살 사건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원정화 씨께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순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